안녕하세요. 대치동 최 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봉사활동,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진로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2024학년부터 개인 봉사활동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은 대단히 많이 줄었어요. 외부 봉사활동 예전에 그거 찾느라고 고생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좀 여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뻔한 환경정화 활동으로 도배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봉사 특기사항 이렇게 따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간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시간 정도만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좀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의대와 같은 어떤 메디컬 보건 계열, 그다음에 이제 사범 계열, 뭐 사회복지학과 이런 쪽에서는 결국엔 이제 나의 어떤 봉사정신, 배려와 나눔들을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의미가 있고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봉사 세특이 없어졌는데 내가 정말 꾸준하게 교내에서 또는 학교장 승인하에 외부지만은 또 이제 같이 기재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정말 의미 있게 했다면 거기에서 또 뭔가 좀 자부심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행동 특성 종합 의견란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그렇게 기록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좀 기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봉사활동이 비록 이제 그 교내 활동으로 좀 축소가 됐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봉사활동에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봉사활동 관련해서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런 룰은 없습니다만 경쟁자 대비 너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단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뻔한 활동들 거의 의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설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참가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멘토링 같은 것들에서 시간 부여가 된다면 또는 뭐 도서관 봉사, 뭐 컴퓨터실 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학생이 활동한 부분들을 또 봉사활동 시간에 넣어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좋은 사례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기간이 있고 학교 뭐 캠페인 활동, 그다음에 이제 교내 환경정화 활동이 보통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좀 확보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저런 거예요. 또래 상담 활동. 그다음에 뭐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어떤 그런 스터디 활동들, 멘토링 활동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보이시죠? 학습 멘토 도우미 활동,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 도우미 활동,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캠페인 같은 것들도 괜찮죠. 물론 이제 개별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학교 어떤 그 봉사 계획, 창체 활동 계획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급식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좀 확보해서 가면 좋겠고요.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합산해봤자.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지나치게 좀 상담해 보면은 벌써 아직도 뭐 한 학년에 뭐 5, 60시간씩 하거나 전체 합해서 100시간 가까이 하는 지방 학생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라라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막판에 막 할 게 없으니까 헌혈로 4시간씩 받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지럽기도 해요. 반면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아쉬운 게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지만 뭐 이제 청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 그럼 이제 자발적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면 좋겠고요. 이제 초반에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근데 3학년 때 제일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좀 시험 기간 아닐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미리 참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진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측면에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기재할 수 있는 양이 제일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학생부에서 창체 활동이나 그 지난번에 살펴본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과세특 같은 경우에는 1년간 500자입니다. 과목당 500자예요. 1500바이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뭘 좀 제대로 적어보려고 해도 구체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진로 활동만 700자, 2100바이트란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활동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적인 진로 탐구 활동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진로 선생님과 상의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세특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을 좀 더 확장하기도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진로 특강, 무슨 적성 검사 이런 것들 나열식이 되고 나랑 관련 없는 어떤 학과들이나 무슨 그 선배들과의 대화 들어가는 거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양채우기로 들어가니까 대학이 볼 때 좋은 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은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요. 여기서 또 학습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요. 협업 소통 능력도 역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주도적으로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1학년 때부터 세부학과를 정해야 되냐? 진로가 바뀌면 안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그렇지 않고요. 다만 계열적 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과거에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탐색을 했는데, 진로가 바뀌면서 그걸 어떻게 징검다리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확장했느냐, 이런 어떤 가지치기 스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진로나 학과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고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유전공이나 무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진로 활동에서 조금 다양한 대신에 심화된 형태의 그런 활동들을 해준다면 그런 자유전공을 지원할 때도 의미 있는 자기 주도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진로 활동이다.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약학과 사례를 가지고 상위권 친구들이 관심 많은 약학과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좋은 사례로서 이제 1학년 때 진로 활동을 보시면 이때는 물론 통합과학만 배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자, 생명과 화학 관련 진로 탐구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분류, 또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장단점,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기록하였고 또 어떠한 거 활동했겠죠. 그 다음에 학교 활동 가운데 약초원 체험을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첨단기의 쿠마린 성분 확인 실험에서 데커신과 데커시놀 성분을 확인함. 그리고 여기서 왜 실험 결과에서 하나만 나타냈는지 이유를 질문해서 세심한 관찰을 칭찬받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물론 약학과 합격자의 세특이긴 합니다만 1학년이잖아요. 좀 되게 탐구 범위가 넓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나중에 식품공학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쭉 보면은 첨단기, 한약재잖아요. 혹시 이제 한의학과를 생각한다면 그쪽으로도 할 수 있는 뭔가 토대가 될 수 있고. 어쨌든 화학 생명과학 중심의 이런 탐구들을 다양하게 1학년 때 했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고. 이 동일한 학생이 2, 3학년 때 이렇게 이제 심화 확장을 합니다. 2학년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약학과 또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요소 중에 하나를 정했어요.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으로 치료제 표적 세포만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신약개발연구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다양한 특강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약제에 대한 탐구를 이어갔고요. 박테리아 배양 및 항생제 테스트에 참여해서 실험을 3단계로 설계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항생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 같은 주제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정해서 심화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가 생명원이나 화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하는 어떤 그런 실험이나 탐구들을 진로 활동으로 끌고 와도 좋겠다. 근데 이 친구 3학년 때 보시면 아까 2학년 때 했던 게 연장이 되죠. 작년부터 이용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확장된 관심으로 추가적인 천연 항생제 유효성, 뭐 이런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험을 더 심화해서 고도로 이제 실험 계획과 수행해서 고민을 했고요, 노력을 했고요. 또 생약학 도서를 참고해서 복합 성분으로 유효성 높은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이 친구가 계속 심화되고 빌드업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이런 진로 활동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약물의 유효성, 안전성이 나오니까 이제 올해 새로 신설된 성균관대의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 좀 특이한 학과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다루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천연 어떤 합성 물질들, 천연 약물의 어떤 유효성, 안전성 그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 친구들은 그런 과에도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좀 잘 보고 배우시면